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강의를 맡은 설지웅입니다. 네, 앞에 그 최태림 교수님 강의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네, 지금 아직 화면 안 켠 학생들은 화면 켜서 들어오시고요. 네, 다 들어오면 시작할게요. 제 목소리 잘 들리죠? 네, 네, 얼른 들어오세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 주제는요,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네, 에너지와 환경,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이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하면, 네, 현재 우리 인류와 지구는 어떤 상황에 있는가,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네, 대안은 무엇인가, 네, 이상과 현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연구 분야인 물과 얼음을 이용한 에너지 저장 기술, 그리고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로 두 마리 토끼를 이라는 주제로 소주제들로 이제 구성을 해봤습니다. 좀 재미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재미있게 잘 들어보세요. 네. 자, 먼저 이제 우리 인류가 어떤 상황인가 한번 보죠. 네, 여러분들 이런 사진은 많이 보셨죠? 네, 너무나 유명한 이런 사진들은 너무 유명해서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네, 유명한 사진들일 겁니다. 북극곰이 지금 갈 곳을 잃었어요. 네, 얼음이 빙하가 다 녹아서 네, 북극곰과 새끼곰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어떻게 보면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동의를 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 1900년대 중반의 평균 기온에 비해서 현재 기온이 2020년 기준으로 1.13도씨가 더 높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수치는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들이 이게 잘 체감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대부분 소리가 끊기는데 소리가 끊겨요? 네, 잠시만요. 아, 다들 다 끊긴다고 그러는구나. 네, 이제 잘 들리나요? 네. 안 끊기고 잘 들려요? 아직도 끊기나요? 네, 내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데 끊기나요? 아까 최태룡 교수님 때는 안 끊기지 않았어요? 네. 자, 일단 다시 시작할 테니까 또 계속 끊기면은 얘기해 주세요. 네, 괜찮나 보네요. 네, 한 명이 괜찮다고 지금 했는데 혹시 또 끊기면은 채팅으로 남겨주시면은 여기 촬영팀에서 또 조치를 취할 테니까 네,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0년 기준으로 1.13도씨가 더 높아졌어요. 2020년에 보면. 근데 이게 여러분들 체감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태어난 2004년, 지금 2004년생이죠? 2004년에는 이 평균 기온이 0.6도밖에 안 높았습니다. 근데 이 지금 15년, 16년 동안 1.6도가량이 높아졌어요. 1.5도가량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기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 1도 정도 올라가는 게 뭐 어떠냐. 뭐 여름에 좀 더울 수도 있고, 뭐 겨울에 뭐 1도 정도 추울 수도 있고, 여름에 좀 1도 더울 수도 있지. 뭐 32도나 31도나 그게 그거지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평균 기온이라는 거예요. 평균 기온이 1도가 높아졌다는 거는 전 지구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빠른 시간이에요. 거의 지금 여기 보시면은 거의 뭐 1000년 동안 변화가 없었어요. 이 그래프를 더 확대해 보면 거의 뭐 몇십만 년 기준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네, 이렇게 급격하게 기온 변화가 일어난 것은 네, 최근 몇십만 년 동안 처음입니다. 네, 특히 극지방에서 더 그 기온 변화가 심각하게 일어나서 아까 봤었던 그 빙하가 녹는다든지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해수면이 지금 보면은 해수면 기준으로 보면은 2021년 8월에 23.1cm가 높아졌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비교를 해보면은 2004년 기준으로 해보면 17cm밖에 높지 않았어요. 그동안 6cm가 더 6.5cm가 더 상승을 했어요. 15년 동안, 16년 동안, 그죠? 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16cm면은 거의 한 뼘에 못 미치는 정도로 이만큼의 해수면이 상승했는데 뭐 이 정도가 어떠냐 싶지만 여러분들도 그 풀장에 들어가면은 150cm 풀장이랑 170cm 풀장이랑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지구적으로 15cm 올라갔다는 얘기는 정말 엄청난 속도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알다시피 이 원인은 온실기체, 그린하우스 가스들로부터 일어났다고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린하우스 가스는 대부분 CO2를 많이 알고 있을 테고요. 이거 외에도 온실가스는 많이 있어요. 뭐 메탄도 있고요. 질소산화물들도 있고 그 다음에 플로린을 포함한 이런 가스들도 있고요. 이런 모든 가스들이 온실 효과를 나타내는 기체들이지만 이 중에 양이 가장 많은 것은 CO2입니다. 양적으로 가장 많은 게 CO2고 인간이 생활하면서 반드시 배출될 수밖에 없는 게 또 CO2예요. 그래서 CO2 요즘 뭐 탄소에 관한 정책들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21세기 남은 21세기 동안 아마 지구 최대의 과제가 이 탄소 줄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CO2 기준으로 보면 CO2는 산업혁명 전에 280 피코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피코미터는 파트 퍼 밀리언이에요. 100만 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1950년대 이후에 엄청나게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420 피코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CO2 농도를 비교해보면 1950년대부터 정밀하게 대기 중의 CO2 농도를 이제는 측정하기 시작했는데요. CO2 농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2014년에 400 피코미터를 돌파했고 그리고 현재는 417 피코미터까지 미안해요. 피코미터가 아니라 ppm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400 ppm이 어떤 그 온난화의 어떤 그 마지노선이다. 인간이 어떤 그 지금과 같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어떤 그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했는데 400 ppm은 옛날에 돌파했고요. 지금은 417 ppm 정도가 됩니다. 작년에 내가 이 비슷한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 작년에 찾은 데이터로는 2020년 11월 기준으로 413 ppm 정도가 측정이 됐는데 올해는 2021년 12월 기준으로 417 ppm이 측정이 됐습니다. CO2 농도가 지금 현 시각에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모두 다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물론 이제 누가 제일 많이 배출하냐? 중국이 제일 많이 배출을 하죠. 중국이 제일 많이 배출을 하는데, 사실은 중국 탓만 할 수는 없는 게, 물론 중국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1인당 배출 비율을 보면은 한국도 결코 그렇게 CO2를 적게 배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손은 7번째, 8번째에 꼽힐 정도로 인당 배출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중국은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배출 총량에서는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평범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배출하는 CO2가 전 세계에서 7번째에 손꼽힐 정도로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생활하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일단 CO2를 저감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느냐. 먼저 이제 CO2 중에서 컨트롤하기 가장 어려운 CO2가 자동차 배기가스입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들은 그래도 조금은 컨트롤하기가 쉬워요. 한 번에 대량으로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대량으로 포집을 할 수가 있는데 자동차 한 대 한 대마다 뿜어져 나오는 배기가스들은 어떻게 모을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자동차에서 나오는 CO2를 일단 먼저 줄여보자. 그게 일단은 가장 접근하기 쉬운 정책 아니겠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정책을 조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202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를 중지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태 타고 있던 차를 뭐 폐차하진 않지만 신차를 판매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네. 않겠다라고 지금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2040년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이제 판매를 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뭐 주마다 좀 다르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2023년부터 휘발유차를 신차를 판매하지 않겠다. 이런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대안은 뭔가를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대안이 어떤 대안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에너지를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에너지를 안 쓸 수는 없어요. 네. 에너지는 인간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돼. 뭐 에너지 없는 생활은 생각할 수가 없죠. 네. 난방 안 되는 생활은 힘들죠. 네. 자, 이상적으로는 어떻게 가는 게 제일 좋겠느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수소 에너지가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 수소 에너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요즘은 뭐 수소차도 많이 나오고 수소에 관한 정책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수소 충전소들도 많이 세우고 있고 그래서 수소 에너지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자, 일단 이 수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하면은 일단 수소는 연소할 때 왜 안 나오지? 수소는 연소할 때 연소하면서 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중학생만 돼도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청정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CO2가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CO2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화석 에너지는 CO2가 배출이 되는데 CO2가 배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위 질량당 가장 많은 에너지를 연소열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 바로 수소입니다. 그래서 이 수소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최근에는 이제 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연료전지? 네.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키는데 그것을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키면 그냥 뻥 하고 터지면서 연소가 되죠. 네. 그게 아니라 수소와 산소를 서서히 천천히 느리게 반응을 시키면서 거기서 전기 에너지를 얻어내는 게 연료전지예요. 연료전지는 이번 시간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연료전지의 원리에 대해서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소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실제로 지었고요. 이게 작년부터 가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아직까지는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규모는 아니고 조그만 중소도시 하나 정도, 한 10만 명 정도 살고 있는 중소도시 하나 정도를 케어할 수 있는 정도의 발전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완공이 됐고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 대안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 자동차.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수소 자동차라고 하지만 수소 자동차는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예요. 지금 나오는 자동차는요. 아까 말했던 연료전지를 이용한 자동차들도 보급을 많이 하려고 정책적으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소 충전소도 많이 늘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기차 노선이 되게 많이 발달이 돼 있잖아요. 유럽 전체를 잇는 기차 철도 노선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유럽 같은 곳에서는 이제 내연 기관차를 아예 이제 점점 없애가겠다. 이 기차도 이게 지금 수소 연료전지로 가는 기차예요. 네. 연료전지로 전선도 없죠. 위에 전선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굴뚝도 없어요. 배기구도 없어요. 그냥 연료전지로 가는 이런 기차를 이제 전면적으로 서서히 운영을 하겠다. 네.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수소가 이렇게 이상적인 에너지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소 에너지는 완벽한 에너지는 아닙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여기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수소가 연소할 때는 CO2가 나오지 않아요. 그죠? 수소가 연소할 때는 CO2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수소가 어디서 나오냐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대기 중에 수소는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정말 조금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대기 중에서 뭐 수소를 뭐 어떻게 분리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수소를 어떻게 얻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얻는다고 알고 있어요? 네. 뭐 댓글창으로 남겨도 좋고 뭐 마이크를 켜고 대답해도 좋습니다. 지금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댓글창에 남겨도 좋고요. 네. 마이크를 켜고 말해도 좋습니다. 질문 있으면 자유롭게 하세요. 네. 그리고 혹시 내가 답을 놓치면은 끝나고 답을 해줄 테니까 채팅창을 내가 못 보고 놓치면 끝나고 답을 해줄 테니까 질문이 있으면 그때그때 채팅창에 그냥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한 학생이 광촉매라고 올려줬는데요. 네, 광촉매라는 얘기는 물을 이제 광분해해서 쓰인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물로부터 얻는다라고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또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수소를 어디서부터 얻는가? 네, 별로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미래 세대를 살아갈 때는 에너지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쓰는 에너지가 어디에서 오는 건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수소는 물로부터 만든다라고 사람들이 보통 많이 알고 있는데 물로부터 만들면 가장 좋기는 한데요. 현실적으로 지금은 물로부터 수소를 만들지 않습니다. 지금은 물로부터 수소를 만들지 않아요. 물을 전기분해해서 만든다, 뭐 광분해해서 만든다. 물론 가능은 한데 그것을 인류가 사용할 정도로 대량 생산할 수는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아마 에너지 보존 법칙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에너지 보존 법칙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수소가 연소할 때 나오는 에너지와 수소가 연소하면 물이 되잖아요. 그 물을 다시 분해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어떻겠어요? 물을 다시 수소로 되돌릴 거예요. 그럼 그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에너지 보존이에요. 근데 에너지는 물리학적으로 보존이 되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공장에서 물을 다시 수소로 만들겠다 하면은 에너지 손실이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에 수소가 물로 연소하는 열만을 가지고 물을 다시 수소로 만든다는 것은 물리학의 기본 법칙, 즉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에 완벽하게 위배되는 겁니다. 따라서 연소한 물을 수소가 연소해서 생긴 물을 똑같은 에너지를 들여서 다시 되돌릴 수는 없어요. 물론 그거보다 적은 에너지를 넣고 되돌리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수소가 물이 되는 과정에서 방출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집어 넣어줘야만 다시 수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 에너지를 지금은 어디서 얻을 수밖에 없냐면 지금은 화석 에너지에서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다른 에너지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게 결코 경제적이거나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니에요. 물을 이용해서 수소를 만드는 것은요.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디서 만드냐면 재미있게도 여러분들 아마 몰랐던 학생들은 깜짝 놀랄 수 있는데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수소가 96%가 화석연료로부터 생산된 수소들입니다. 예를 들면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CH4 메탄을 이용해서 수소를 만드는데 메탄을 뜨거운 온도에서 고온의 증기와 반응시켜서 수소를 만드는 거예요. 수소를 만들고 나머지는 CO2가 되겠죠. 이것을 개수를 맞춰보면은 요렇게 그리고 여긴 1이고 여기가 4 요렇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핫 스팀을 이용해서 1000도씨 가량 되는 고온의 스팀을 이용해서 이런 방법으로 현재는 대부분의 수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를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화석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고온 뭘로 유지할 거예요? 뭘로 물을 끓일 거예요? 여기에도 화석 에너지가 들어가고요.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CO2가 나옵니다.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CO2가 나와요. 수소를 연소시킬 때는 CO2가 안 나오지만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CO2가 나오는데 재미있게도 메탄을 그대로 연소시키면 CO2와 H2O가 되죠. 그러면 개수를 맞춰보면 여기가
여기가 2가 될 거고요. 네, 요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지금 좀 내가 좀 화면에 좀 가려졌는데 요렇게 되면서 메탄을 이 그냥 애초에 화석연료를 그대로 연소시켜도 나오는 이 CO2 1몰이 나오죠. 1대1로 나오죠. 1대1로 나오는데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어차피 1대1로 CO2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수소는 자, 수소 4몰이면은 8g이에요. 8g. CO2 1몰이면은 44g이에요. 수소 1kg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CO2가 최소한 5.5kg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에너지 빼고요. 그냥 이 순수한 반응식만 의해서 1대 5.5로 질량 비율로 1대 5.5로 CO2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소 에너지가 청정 에너지다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어요. 현재 기술로서는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수소 시대로 들어가려면 사실은 이 수소를 얻는 과정을 청정한 방법으로 얻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물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물을 이용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물을 전기분해할 때 최소한 수소가 연소할 때 나오는 에너지만큼은 최소한 넣어야 된다 그랬죠. 그만큼의 에너지를 다른 방법으로 거의 무한하게 쓸 수 있는 다른 에너지원에서 넣어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원자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한다든지 그런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 전기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그 수소를 쓰겠다. 이거 말고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수소 시대가 도래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처럼 계속해서 화석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를 쓴다? 이거는 지속 가능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앞으로 21세기 중후반에는 좀 앞으로 좀 더 화석 에너지 외에 좀 청정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좀 개발되기를 나도 바라요. 네. 자,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이 뭐냐? 현실적으로 지금 수소를 광범위하게 쓰기에는 앞으로 한 최소 20년 내에는 수소를 광범위하게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아내느냐? 자, 먼저 이제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고 보통 알고 있죠. 근데 사실은 기름이 한 방울 정도는 납니다. 우리나라도 엄연한 현재로서는 산유국이에요. 기름이 나요. 이 울산 앞바다에 한 60km 정도 떨어진 앞바다에서 원전이 있어요. 원전이 있는데 뭐 우리가 뭐 자랑할 만한 원전은 아니고 굉장히 조그만 원전, 굉장히 조그만 원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은 상업성 석유를 뽑아내는 원전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 원전 위에 기체 상태로 되어 있는 천연가스가 많이 고여 있거든요. 그 천연가스를 뽑아내는 원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발전 형태가 2019년 기준으로 보면은 2019년 기준으로 어디에 많이 의존하고 있냐면 여기 원자력이 한 18%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다 화석연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복합화력이라고 되어 있는 이 초록색과 그리고 여기 기력이라고 되어 있는 미안. 기력이 아니고요. 여기 파란색 집단이라고 되어 있는 복합화력과 집단이라고 되어 있는 요 7%. 그래서 한 32% 정도를 현재 천연가스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별로 보면은 천연가스가 32%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다른 화석연료고 원자력은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그 다양한 국제적인 그 에너지 기구에서 전망하기로는 최소한 2040년까지는 우리가 완전한 그 대체 에너지 시대로 가지 못하고요. 이런 화석 에너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화석 에너지 중에서도 천연가스의 의존도가 굉장히 올라갈 거다라고 모든 에너지 기구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 에너지 기구라든지
미국 에너지청이라든지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도 이 셰일가스가 천연가스거든요. 천연가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 네. 지금보다도 2배 이상 높아질 거다. 지금보다 2배 이상 높아질 거다. 네. 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천연가스가 왜 일단 넘어갈게요. 이 천연가스가 왜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느냐? 요거부터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서요. 똑같은 발열량에 비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천의 에너지를 얻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천연가스를 태우는 것과 석탄을 태우는 것과 석유를 태우는 것은 CO2나 다른 오염물질의 발생량이 좀 다릅니다. 이 앞에 우리가 소개한 슬라이드에서 반응식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가스예요. 메탄가스 1몰을 연소시키면 890kJ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휘발유로 치는 옥탄을 연소시키면 옥탄 1몰을 연소시키면 5,500kJ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같은 에너지, 똑같이 1000kJ의 에너지를 놓고 봤을 때 CO2가 얼만큼 발생하느냐를 비교해 보면은 자, 여기 한 900kJ 발생하는데 CO2 1몰 나오죠? 요건 5500kJ 발생하는데 CO2가 8몰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발열량을 얻는 데는 천연가스가 CO2 발생량이 제일 적어요. 네. 제일 적습니다. 석탄이나 석유를 이용하는 것보다 CO2 발생량이 제일 적고요. 그리고 석탄과 석유는 불순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 그 불순물이 천연가스에는 없죠. 네, 그래서 이산화황이라든지 아니면 질소산화물 같은 그런 오염물질들이 석유나 석탄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게 발생합니다. 이산화탄소 적게 발생하고 다른 기타 오염물질들도 적게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천연가스가 일단은 현실적인 대안이다. 라고 모든 에너지 기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주성분이 메탄이 95%. 이건 뭐 천연가스 원전마다 좀 달라요. 천연가스 그 소스마다 좀 달라요. 네. 그래서 뭐 97% 되는 것도 있고 95% 되는 것도 있고 뭐 좀 낮은 데는 92% 되는 것도 있는데 네. 어쨌든 메탄이 주성분입니다. 네. 요 천연가스는요, 메탄은 보통 내추럴 가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liquefied natural gas, 이게 액화 천연가스고요. 여러분들 도시가스 쓰는 가정에서는 이 액화 천연가스를 쓰신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액화 천연가스 파이프가 다 들어와요. 근데 이제 도시가스를 쓰지 않고 뭐 단독주택이나 뭐 아니면 뭐 다른 집에서는 뭐 LPG, 리퀴파이드 페트롤럼 가스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액화 석유가스라고 해서 이 액화 석유가스는 프로판이나 부탄이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에너지원이에요. 이 LPG 가스는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천연가스는 그냥 그 가스 상태로 고여 있는 그런 지층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가스 상태로 뽑아내는 게 천연가스입니다. 이 에너지원이 조금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천연가스는 그래서 이렇게 도시가스를 쓰는 집에서는 가정마다 다 파이프라인으로 공급이 될 테고, 요즘 여러분들 버스 타다 보면 요즘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 비중이 버스에 많이 늘었는데 여기 CNG 천연가스 버스라고 적혀 있는 버스들을 아마 수도권에 사는 친구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여기 CNG라는 게 여기 NG가 내추럴 가스의 약자입니다. 네. CNG는 Compressed Natural Gas입니다. 그래서 CNG, Compressed Natural Gas라는 형태로 압축 기체죠. 네. 이렇게 탱크로 싣고 다니는 방법이 있어요. 운송하는 방법 중에. 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공급되는 그 천연가스는 아까 봤죠? 파이프라인으로 이렇게 가정마다 다 공급됩니다. 이 가스 밸브 잠궈서 쓰잖아요. 이렇게. 네. 파이프로 공급되는 건 그 액화 상태로 저장고에 있다가 여러분들 가정에 공급될 때 기화돼서 이렇게 가정으로 공급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국토가 넓은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파이프라인으로 그냥 내추럴 가스를 그냥 가스 상태로 그냥 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파이프라인으로 내추럴 가스는 잘 수송을 안 해요. 네,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현재 천연가스를 저장이나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천연가스의 사용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이제 우리가 이 저장과 운송에도 당연히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천연가스 끓는 점이 어디냐면 영하 160도예요. 영하 160도 이하로 낮춰야 이것을 액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온도를 낮추는 거 쉬울 것 같지만 온도를 낮추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끓이는 것보다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요. 가열하는 것보다 냉각시킬 때 10도 가열하는 것보다 10도 냉각시키는 게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압축시키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액화시키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저장 과정에 에너지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추럴 가스에 저장된 에너지를 온전히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추럴 가스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일부 낭비된다는 거죠. 그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더 줄여야 우리가 좀 더 지속 가능한 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로서 어떤 기술이 있느냐, 제가 연구하는 분야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물과 얼음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자, 물 분자를 보면은, 자, 물 분자가 이렇게 생겼죠. 네, 물 분자, 네,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물 분자가 이렇게 꺾여 있는데 수소와 산소, 물 분자는 여러분들 화학 시간에 다 공부했을 겁니다. 이 물 분자의 수소와 다른 산소가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수소 결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먹는 얼음 안에도 수소 결합이 있고 물론 물에도 수소 결합이 액체 물에도 수소 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음이 되면서 이 수소 결합들이 규칙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격자를 형성하게 되죠. 우리가 크리스탈이라고 부르죠. 크리스탈 결정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보는 어떤 그 얼음의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이런 얼음의 구조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바로 물 분자들이 수소 결합을 하는 그 각도에 따라서 한 120도 정도의 각도로 수소 결합을 하거든요. 110에서 120도 정도의 각도로 수소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소 결합을 한 얼음들을 헥사고널 아이스, 육각 얼음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육각 얼음들의 결정 구조가 바로 이런 육각형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얼음의 구조는 육각형 형태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구조로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이 다양한 솔리드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굉장히 신비한 물질이에요. 여러분들 화학 시간에 이 물 분자의 결합각이 104.5도라고 배웠죠. 그죠? 그런데 이 물이 수소 결합을 할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120도로 수소 결합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물 분자와 이 물 분자가 수소 결합할 때 120도로 결합할 수도 있고 108도로 결합할 수도 있고 109.5도로 결합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각도로서 결합을 해서 다양한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물 분자에 약간 불순물이 섞이면 어떤 구조를 만들 수 있냐면 자, 슬라이드에 가스 하이드레이트라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스 상태에 불순물이 생기면 가스 하이드레이트라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불순물로서 대표적으로 메탄가스 같은 것들이 불순물인 셈이죠. 물에다가 메탄가스를 주입한 채로 얼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런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가스 하이드레이트라는 재미있는 구조로 얼음 결정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 지금 노란색 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산소 원자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물 분자가 이 물 분자가 옆에 있는 물 분자와 수소 결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산소 원자들이 꼭지점에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산소 분자들이 수소 결합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케이지를 형성을 하게 돼요. 이 케이지 안에 메탄 분자들이 갇힐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지금 빨간색 공이 산소 원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빨간색 공이 산소 원자고요. 이 빨간색 공이 수소 결합을 통해서 이러한 케이지를 지금 이거 좀 눈사람 같이 생겼는데, 좀 재밌게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이렇게 이게 케이지예요. 하나의 케이지예요. 이 케이지 안에 이 메탄 분자가 이렇게 갇힐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갇혀서 못 나와요. 이게 메탄 분자가 여기 갇혀서 못 빠져나옵니다. 이런 케이지에도
요 메탄 분자가 이렇게 갇혀서 빠져나오지 않아요. 네. 이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가스 하이드레이트라는 구조예요. 네. 이런 재밌는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다는 점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이용하면은 이 메탄 분자를 이 물 안에다가 얼음 안에다가 메탄 분자들을 가둬놓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착안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 안에 얼마만큼의 가스가 갇힐 수 있냐면 이 물 1ml로 만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 1g이죠. 물 1g으로 만들면 메탄 기체를 180ml까지, 그러니까 이 물 자체 부피의 대략 한 180배 정도의 부피를 이 얼음 안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시연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제가 직접 만들어 왔어요. 네. 여기 옆자리로 가서 한번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자, 장갑을 끼고 자, 여기 이제 비커가 있는데요. 이 비커에 제가 이거 먹으려고 가져온 물이거든요. 물을 좀 담고 지금 물이 지금 깨끗한 물이죠. 여기에 이 안에 지금 제가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쏟아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성상을 잘 보세요. 지금 여기 그 김이 나오는 게 혹시 보이나요? 지금? 네. 이게 메탄 하이드레이트인데요.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 그냥 얼음이에요. 지금 만지면 차갑습니다. 네.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 대면으로 오면 만져보게 몇 명 만져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만질 수는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차갑거든요. 네. 요거를 자, 하나를 부셔서 자, 조각을 하나 떼서요. 여기 물에다 넣어 볼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지금 물에 보면 이렇게 기포가 보글보글 발생하는 것을 여러분들 관찰 됩니까? 지금 보여요? 네, 이 기포가 메탄가스예요. 메탄가스가 지금 갇혀서 나오는 겁니다. 네. 지금 물이 뿌옇게 변한 거는 이거 기포가 생겨서 뿌옇게 변한 거고요. 이거 그냥 순수한 물로 만든 거예요. 네. 이게 그 기포가 다 발생하면 물이 다시 투명하게 될 겁니다. 이건 더러운 물이 아닙니다. 네. 네, 이렇게 기포가 발생해서 지금 투명해지고 있죠? 네, 기포가 지금 발생하면서 물이 잠깐 뿌옇게 된 거예요. 네. 요 안에 이제 연료가 들어있다는 얘기인데, 메탄이 들어있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다가 여러분 한번 불을 붙여볼게요. 좀 잘 보이게 여기다가 올려서, 자, 한번 여기다가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불이 붙은 게 지금 보이나요? 타죠? 네. 이렇게 이 안에 있는 메탄가스가 방출되면서 이렇게 불이 붙어서 탑니다. 네. 이 단위 부피 안에 메탄가스가 180g 정도, 180g이 아니고 단위 부피 안에 180배 부피의 메탄이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만한 볼륨이면은 메탄이 이거에 180배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탑니다. 이게 다 타고 나면 좀 오래 탈 것 같긴 한데, 이게 다 타고 나면 뭐가 되느냐? 안에 있던 물이 다 안에 있던 메탄이 다 빠져나와서 탔으니까 조금 빨리 태워 볼게요.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네. 네. 지금 여기 기포가 나오면서
지금 여기 생겨난 여기 물 때문에 지금 불이 꺼졌는데요. 이게 결국 다시 이렇게 물이 됩니다. 네, 여기 물이에요. 네, 여기 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메탄이 타고 나면 그냥 또 물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메탄 하이드레이트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메탄가스를 저장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여기 지금 불은 꺼졌는데 여기 지금 기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글보글. 네. 여기 발생한 물 때문에 좀 불이 꺼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제가 실험실에서 만든 메탄 하이드레이트인데 이 하이드레이트 안에 그 메탄가스를 저장할 수 있지 않겠냐. 네. 물이니까 뭐 다른 첨가물 다른 어떤 그냥 얼음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뭐 다양한 구조들이 있는데 네, 일단 요것도 뭐 본 주제와 크게 관련이 없으니까 이거 여기까지 설명하면 너무 전문적인 시간이 돼버리고요. 네. 구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다시 요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요것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지금 오각형 형태로 물 분자들이 수소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 물 분자의 결합각이 수소, 산소, 수소 결합각이 108도가 되는 거고요. 여기 지금 또 여기 보면은 육각형 형태로 이런 식으로 수소 결합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수소 결합을 120도 이 수소, 산소, 수소가 120도 결합각을 갖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04.5도는 기체 상태의 물 분자 하나만 있을 때 104.5도란 뜻이고 이게 다른 물 분자들과 같이 있을 때는 109.5도일 수도 있고 104.5도일 수도 있지만 108도나 120도일 수도 있고 심지어 또 다른 하이드레이트에서는 심지어 재미있게도 이렇게 90도를 이룰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에서 배운 게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게 전부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네. 물 분자는 이렇게 다양한 결합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결합각에 따라서 미세 구조가 다 달라진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거 하이드레이트 만들어지는 모습, 이건 만들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거 하이드레이트 연력학적인 특성을 보면, 자, 요거는 이제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지금 요게 하이드레이트의 안정 곡선이거든요. 평형 곡선이에요. 평형 곡선인데, 지금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나타냈습니다. 이 하이드레이트를 녹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온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압력을 낮추거나. 여기는 하이드레이트가 안정한 영역이에요. 하이드레이트가 안정한 영역. 여기보다 그러니까 요 안쪽은 하이드레이트가 안정한 영역. 이쪽은 하이드레이트가 불안정한 영역이에요. 기체가 빠져나오는 영역이에요. 지금 불을 붙였으니까 온도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기체가 빠져나오면서 불이 붙은 거고요. 이것을 압력을 낮춰도 다시 물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온도를 높여도 물이 되고요. 네. 근데 이 하이드레이트의 최대 단점은 뭐냐면 이 해리 곡선이 조금 상온이 뭐 20도 정도라고 치면 20도 정도에서는 하이드레이트가 안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그죠? 여기 불안정한 영역에 있죠? 그래서 하이드레이트가 안정하지 않다는 얘기인데 요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20도, 25도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네. 우리 뭐 냉장고 안에서 살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요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력학적 프로모터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이 녹는 점을 하이드레이트의 스테이블 리전을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소량의 유기 첨가물을 이용해서 만들면 요런 다양한 요건 제가 이제 밝혀낸 첨가물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넣으면 여기에 있었던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그러니까 요만큼밖에 안정한 영역이 요만큼밖에 없는 건데 첨가물을 넣으면 곡선이 여기로 이동합니다. 여기로 이동해서 안정한 영역이 이만큼이 돼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제가 최근에 개발한 프로모터는 거의 30도까지도 올라갑니다. 이 압력이 어느 정도냐면 한 50기압. 50기압은 쉽게 만들 수 있는 기압이에요. 50기압은 뭐 일상생활에서 50기압 볼 일은 없지만 50기압 정도 만드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50기압이 30도씨만 유지가 돼도 녹지가 않아요. 기체가 저장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로모터를 이용해서 이 녹는 점을 높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얼음을 만들 때, 이 하이드레이트를 만들 때 냉각을 덜 시켜도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냉각시키는데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 에너지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은 더 낮은 압력에서, 그러니까 압력으로 치면 더 낮은 압력에서 기체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압 펌프를 안 돌려도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줄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 기술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모터를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아직 좀 단계는 좀 남았지만 그래도 좀 더 성능이 좋은 프로모터들을 찾으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이드레이트 기반 에너지 저장 기술이 나중에 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체 기술로서 천연가스의 저장, 운송의 어떤 신기술로서 자리 잡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바라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을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아직 다 안 녹았는데 이게 물을 다시 메탄가스 주입해서 다시 얼리면 다시 아까 그 하이드레이트가 가는 거예요. 다시 녹이면 물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물 분자가 깨질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료 자체가 거의 무한정 재생이 가능해요. 다른 어떤 그 저장 매체에 비해서. 예를 들면 탱크에 저장을 한다. 탱크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물을 이용해서 하면은 이렇게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나 추가적인 비용들을 줄일 수가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천연가스를 이제 지금 저장하고 운송해서 쓰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앞으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연가스를 이용해야만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하게 이용하는 건가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제목이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로 두 마리 토끼를이라고 마지막 챕터에 제목을 달았습니다. 사실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제가 지금 만들어 온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는데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지구상에 굉장히 많아요. 자연적으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에 천연가스가 어딘간 다 매장이 돼 있잖아요. 이 천연가스가 어떻게 해서 생긴 거냐면 오랫동안 생명체들이 죽은 생명체들이 오랜 시간 동안 분해가 되면서 박테리아나 세균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메탄 형태로 잘게 유기물들이 쪼개진 거거든요. 그런 유기물들이 지층 안에서 생명체들이 쌓이고 그것이 지층 안에서 분해가 되면서 그것이 천연가스 형태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거예요. 천연가스의 기원은 그렇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천연가스의 기원이 다 생명체로부터 기원이 된 거예요. 물론 일부는 지구 활동에 의해서 생긴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생명체에 의해서 기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체가 살아왔었던 이런 그 얕은 바다에서 이런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실제로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예요. 그래서 이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보면은 바다 밑을 파보면 이 흙 속에 이렇게 아까 그 하얀 이런 얼음 같이 생긴 이런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묻혀 있어요. 이거 지금 겉에 머드가 묻어 있는 건데 이게 그냥 하이드레이트 덩어리예요. 이런 것들이 묻혀 있어요. 바다 밑에만 묻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시베리아나 이런 그 극지방 쪽에 가면은 영구 동토층이 있습니다. 몇만 년 동안 얼음이 녹지 않은 그런 영구 동토층 안쪽에 이런 메탄가스들이 잠자고 있는 하이드레이트 형태로 잠자고 있는 그런 에너지 소스들이 있어요. 지구상에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형태로 메탄 하이드레이트,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나타나는데 이런 식으로 이거 실제로 바다 밑을 파서 시추한 사진이에요. 지구 곳곳에서 이런 하이드레이트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우리나라
울릉도 앞바다에서도 이런 하이드레이트가 있다는 사실이 상당량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에 저장되어 있는 천연가스의 총량이 대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이것을 추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리고 추산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현재까지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최소한 지금 묻혀있는 이 하이드레이트를 제외한,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제외한 다른 화석 에너지를 전부 다 합친 것보다는 훨씬 많다. 지금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석유, 석탄 등등의 모든 화석 에너지를 다 포함한 것의 2배까지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우리가 잘만 이용할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에너지가 부족할 일은 앞으로 한 100년 혹은 200년 가량은 없어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정말로 청정한 다른 에너지를 개발할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자,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아까처럼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여기가 안정한 영역이고 여기가 불안정한 영역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온도를 높이거나 압력을 낮추면 우리가 가스를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방법 중에 뜨거운 물을 주입해서 온도를 높이자. 그러면 기체가 빠져나올 테고 그것을 파이프로 뽑아내자. 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압을 시켜서 여기서 하이드레이트를 이제 분해시켜서 이 메탄가스를 뽑아내자. 이런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약간 좀 뭐랄까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세요. 여기 이런 식으로 지층에 존재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하이드레이트층을 함부로 녹여버리면 지질학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해저 생태계가 망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뭐 해저에서 뭐가 붕괴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논의가 되고 있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는 있어요.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관심을 갖는 기술은요, 이런 기술입니다. 바로 CO2 하이드레이트를 이용하는 기술입니다. CO2 하이드레이트는요, 메탄 하이드레이트보다 더 안정합니다. 안정한 영역이 더 넓죠. 그죠? 더 안정한 영역이 넓어요. 그래서 이 CO2 하이드레이트를 이용해서 어떤 접근을 하느냐. 자, CO2 하이드레이트를 일단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잠깐 1분 정도 CO2 하이드레이트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CO2 하이드레이트도 또 만들어 왔는데요. 여기 안에는 이제 CO2 하이드레이트가 이게 얼었네. 네. 자, 여기에 CO2 하이드레이트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좀 닦고요. CO2 하이드레이트도 똑같아요. 네,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똑같고요. 결정 구조도 똑같아요. 메탄 하이드레이트랑 결정 구조, 아까 미세 구조 여러 가지가 있다 보여줬죠? 결정 구조 똑같습니다. 자, CO2 하이드레이트는 불 붙여봐야 안 타겠죠? 네, 그러니까 불 붙여서는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고, 내가 여기다가 염기성 용액을 좀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여기 페노프탈레인을 떨어뜨리면 붉은색으로 변할 겁니다. 그죠? 여기에 CO2 하이드레이트를 녹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보세요. CO2 하이드레이트, 버블은 물론 나옵니다. 당연히. 손으로 부실게요. CO2 하이드레이트를 녹이면 버블이 나오면서, 그죠? 버블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지금 색깔 잘 보여요? 색깔 어떻게 되죠? 색깔이 아까 뻘갰는데, 네, 이쁜 핑크색이었는데 지금 CO2가 나오면서 색깔이 없어졌어요. 그죠? 여러분들 알잖아요. CO2를 물에 녹이면 산성이 된다. 탄산 된다. 네.
그래서 CO2가 들어있다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본 겁니다. 네. 요거 또 녹여보면은 네. 점점 계속 산성은 돼요. 네. 뭐 색깔을 변화는 지금 관찰할 수 없지만 네. 네. 이렇게 버블이 발생하면서 CO2 하이드레이트. 자, 이렇게. 자, 다시 들어갈게요. 자, 이 CO2 하이드레이트는요. 메탄 하이드레이트보다 더 안정해서요. 연력학적으로 더 안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착안을 사람들이 했냐면 네. 요건 이제 제가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저희 연구팀에서 이제 착안한 그런 방법인데요.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에다가 CO2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재미있게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CO2 하이드레이트가 메탄 하이드레이트보다 더 안정하기 때문에 이 갇혀있던 빨간 게 메탄이에요. 빨간 이 메탄 분자들을 CO2가 그걸 밀어내고 CO2가 대신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메탄이 빠져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더 안정한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메탄은 우리가 끄집어내서 쓸 수가 있는 거고 CO2는 없으면 좋겠죠. 없애면 좋겠죠. 없으면 좋겠으니까 이것을 안에다가 가둬버리는 거예요. 네. 요런 그 기술이 실험실에서는 지금 다 가능해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그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CO2를 주입하면 CO2 하이드레이트로 바뀌면서 메탄 기체가 기체 상태로 빠져나와요. 근데 이 추가적으로 이제 이 배기가스, 그러니까 CO2를 이용하면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여기다 재미있게도 그냥 배기가스를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배기가스에는 CO2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배기가스의 대부분은 사실은 질소예요. 우리가 산소를 이용해서 연소를 시킬 거잖아요. 미안. 산소를 이용해서가 아니라 공기를 넣어서 연소를 시킬 거 아니에요. 순수한 산소만 넣어서 연소시키진 않거든요.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기 중에 질소 산소 비율이 80대 20이니까 질소가 80은 그냥 그대로 이 굴뚝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가 CO2로 바뀐 거죠. 그래서 질소 80%, CO2 20%인 실제 배기가스 조성과 비슷한 조성을 넣었을 때는 재밌게도 질소도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메탄을 밀어내면서 이것이 CO2와 N2 하이드레이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 메탄을 치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메탄을 뽑아낼 수가 있다. 이런 기초 기술들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 하이드레이트의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지질학적으로 안정하게 이 지층을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거기다가 자, 우리가 CO2를 그냥 바다 밑에다가 넣는다. 액체 상태의 CO2는 액화가 잘 되기 때문에 그냥 바다 밑에 압력을 높이면 CO2는 그냥 싹 액화가 됩니다. 근데 CO2는 또한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CO2를 그냥 바다 밑에 그냥 쭉 집어넣게 되면은 그게 서서히 용해가 되면서 바닷물을 점점 산성화시킬 거예요. 근데 이것은 고체 안에다가 CO2를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물에 녹아서 바다를 산성화시킬 위험도 훨씬 적습니다. 네. 그런 아주 중요한 장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기술이 이제 상용화되면 우리가 정말로 천연가스를 쓰면서 나오는 CO2를 그대로 그냥 다시 집어넣어서 그걸로 천연가스를 또 생산을 하고 CO2 나오면 또 집어넣어서 천연가스 또 생산하고 CO2 나오면 집어넣어서 천연가스 생산하고 요런 정말로 지속 가능한 기술을 우리가 기술로서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좀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그냥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건데요. CO2를 집어넣어서 지층에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메탄을 뽑아내고 CO2는 그냥 격리시키는 거예요. 요런 기술을 이용하면 정말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이제 대규모로 상용화가 되어서
우리 인류와 앞으로 미래 세대가 좀 잘 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에너지를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그죠? 에너지를 안 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에너지 없이는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기성세대들은 크게 고민을 안 했다면 지금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들은 이 에너지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이 에너지를 얻을 때 얼만큼 에너지가 들어갔고 이 에너지원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를 좀 잘 생각하면서 써야 앞으로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이렇게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에 관한 얘기를 했고 그중에서 천연가스,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인 물을 이용한 천연가스 저장과 그리고 뭐 치환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재미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게 들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꼭 재미가 없었더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에너지와 환경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꼭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를 좀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화학 캠프에 참여했지만 나중에 화학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 하는 일이 재미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재미있는 분야를 앞으로 꼭 찾으시길 바라고 그게 자연과학 그중에서도 화학이었으면 더할 나위 없이 반갑고 기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실험 시간대에 보겠습니다. 내일 실험은 9시 반에 B101호로 26동 B101호로 오시는 거예요. 자, 이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자유롭게 해주세요. 네, 마이크 켜고 하셔도 되고요. 댓글로 남기셔도 됩니다. CO2를 바다에 주입해서 하이드레이트에 가뒀을 때 왜 녹지 않나요? 좋은 질문인데요. 이 바다는 기본적으로 수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수압이 있어서 바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10m 밑으로 내려가면 1기압씩 올라가죠. 그래서 바다 밑에 100m를 들어가면 10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밑에 200m 들어가면 20기압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층이 누르는 압력도 있기 때문에 그 압력에 의해서 메탄 하이드레이트나 CO2 하이드레이트가 안정화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바다의 온도는요,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바다 깊은 곳의 온도는 한 2, 3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2, 3도 정도. 뭐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0도에서 요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0도에서 5도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수압도 있고 지층이 누르는 압력도 있기 때문에 CO2 하이드레이트도 녹지 않고 메탄 하이드레이트도 녹지 않는 형태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아주 얕은 바다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있을 수 없겠죠. 근데 조금만 깊은 바다에는 한 100m, 200m만 돼도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지층 좀만 파고 들어가면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있고요. CO2 하이드레이트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안정하기 때문에 메탄 하이드레이트에다가 CO2를 집어넣었을 때 녹지 않고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CO2를 바다에 주입해서 하이드레이트를 만든다고 보기보다는 일단 있었던 그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그대로 이 뼈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안에 CO2를 넣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여기 열이나 압력을 이용한 거는 그냥 녹여버리는 거고요. 요거랑 조금 다릅니다. 자, 또 질문 있습니까? 격리할 CO2는 어떻게 포집하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현재는 CO2를 포집하는 기술도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공장에는, 공장과 발전소에는 규제가 강력하게 걸려 있어서 CO2를 포함한 다른 오염 물질들의 농도가 조금만 높아도 배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CO2를 포집하는 기술, 그리고 격리하는 기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CCS라고 부릅니다. 이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예요. CO2의 포집, 격리 이건데요. 네. 이건데 이 포집하는 기술들은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많이 연구가 돼 있고 나도 다 알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은 기술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자기 공장에 맞는 그리고 자기 발전소에 맞는 경제적인 방법으로 포집을 하고 있습니다. CO2 나온 배기가스를 다시 바로 뿜어내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사이클을 돌려서 뭐 CO2를 분리시키는 방법도 있고 CO2를 액화시키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화학적으로 CO2와 친한 물질들을 이용해서 CO2만 거기서 뽑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아주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많아요. 네. 또 질문 있습니까? 네.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아무 질문이나 괜찮습니다. 실험실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 어떻게 만드셨나요? 네. 요게 뭐 메탄 하이드레이트 만드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요게 이제 여기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그 압력에 견딜 수 있는 반응기인데요. 여기다가 물을 넣고 그냥 메탄으로 압력을 걸면 돼요. 여기다가 여기 이제 고압 반응 용기예요. 이거 뚜껑을 이제 잠그면은 뭐 한 100기압까지도 버틸 수 있는 고압 반응 용기입니다. 거기다 그냥 메탄 가스 집어넣으면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 뭐 얼음으로부터 만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이제 반응기를 좀 큰 반응기는 이렇게 교반해 가면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뭐 그때 목적에 맞게 그리고 필요한 양에 맞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거는 이 고압 반응기에다가 그냥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만들기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도 안전만 조금만 주의하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네.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고 끝낼게요. CO2를 주입해서 나오는 메탄은 기체 상태라서 광범위하게 퍼지지 않나요? 네. 요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험실 수준에서는 거의 기초 연구가 다 끝났는데 실제로 이 필드 테스트를 할 때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합니다. 메탄이 어떤 식으로 뿜어져 나오는지를 좀 이 다양한 곳에서 필드 테스트를 해서 실제로 이 메탄을 어떤 식으로 포집해서 위로 끌어올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연구가 꼭 진행이 되어야지 우리가 실제로 상용화해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지금 연구 단계에 있어요. 이걸 모으는 기술도 지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질학자들과 지구 물리학자들과 지질학자들과 그리고 화학자들이 그리고 화학공학자들, 기계공학자들 모든 분야가 다 어우러져야 되는 그런 아주 복합적인 기술이자 산업이에요. 자, 시간 관계상 우리가 시작한 지 1시간 9분이 됐는데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질문이 있으시면은 단톡방에 남기셔도 되고 뭐 단톡방에 남겨주시면은 아니면 제 메일로 직접 주셔도 되고 하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재미있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다들 내일 봅시다. 자, 안녕히 계세요.